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2단원 전자기하학의 첫 번째 소단원인 정전기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네 번째 차시로 도체와 축전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체가 만드는 전기장과 전이의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체를 대전시키면 내부에 있는 자유전자 때문에 정상 상태에서는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하고 내부에는 전기장이 생기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기장이 없다는 건 표면까지 포함해서 도체 내부에서의 전이가 일정하다는 뜻인데요. 이건 도체면 자체가 등전이면이 된다는 거죠. 물론 내부도 다 등전이죠. 도체의 표면이 등전이면이 된다는 건 표면에서의 전기장이 도체면의 수직이라는 뜻도 되죠. 이걸 수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표면 위치를 R surface로 두고 면의 법선 벡터 방향을 n 햇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RS에서 면 전하 밀도를 시그마로 두면 임의의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경계 조건으로부터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도체는 내부의 부피 전하 밀도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공간에서 전위의 라플라시안이 0이 되죠. 이 사실이 주는 중요한 도체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성질을 일반적으로 유도하려면 미분기하학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수학이 사용되기 때문에 레벨 3 수준에서는 2차원 도체에서 간접적으로만 유도해 보겠습니다. 일단 2차원이기 때문에 등전이선의 접선 방향의 단위 벡터 타우 햇이 정의됩니다. 이때 라플라시안 연산자는 유체역학에서도 계산했듯이 이렇게 법선 방향과 접선 방향에 대한 미분 방정식과 곡률 카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접선 방향의 미분은 등전이 선으로의 미분이기 때문에 0이 되고 라플라스 방정식은 이렇게 법선 방향의 미분과 곡률로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면 경계에서의 전위는 법선 방향으로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 개수는 다름 아닌 도체 경계의 곡률입니다. 즉 경계의 곡률이 클수록 경계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위가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될 거라는 걸 말해주는데요. 만약 경계의 전위를 phi 제로로 두고 도체 표면에서 무한히 작은 두께 dn만큼 수직으로 떨어진 곳의 전위를 계산하면 이렇게 곡률 카파에 비례해서 작아진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장의 정의에 의해서 경계에서의 전위를 법선 방향으로 미분한 것이 바로 경계에서의 전기장임을 알 수 있고 이건 곧 도체 경계에서의 곡률이 전기장에 직접 비례한다는 뜻이 됩니다. 다른 말로 도체의 전하 밀도는 경계에서의 곡률에 비례한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 레벨 1에서 공부했듯이 같은 종류의 도체라면 뾰족한 곳에 더 많은 전하가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 유도 과정을 3차원으로 늘리면 3차원 주곡률과 관련된 훨씬 복잡한 관계식이 나타나는데요. 수학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레벨 4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체면에서의 전위는 대상좌표 R과 소스좌표 R'을 잡아서 소스 면전화 시그마에 의한 전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체에 대전된 전체 전하량을 라지 Q, 도체 표면의 전체 면적을 라지 A로 잡으면 면전화 밀도 시그마는 A분의 Q에 비례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위치에서 대칭적인 모양을 하고 있으면 면전화 밀도는 그냥 A분의 Q로 일정한 상수겠지만 앞에서 봤듯이 표면 곡률에 따라서 면전화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도체의 모양에 의존하는 무차원 형태인자 폼 팩터 F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면전화 밀도 시그마를 이 식에 대입해보면 전체 면적은 폼 팩터를 면적분한 것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체의 모든 면에서의 곡률이 일정하다면 폼 팩터는 위치에 관계없이 1이 되고 이로써 모든 면에서의 면전화 밀도가 균일하게 분포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 개의 도체로 이루어진 도체 시스템을 분석하겠습니다. 도체의 번호를 알파 베타로 두고 알파 번째 도체의 표면 전위를 phi 알파로 둘게요. 그리고 알파 번째 도체의 표면 위치를 R 벡터, 베타 번째 도체의 표면 위치를 R 프라임 벡터로 두고 베타 번째 도체에 대전된 표면 전하를 시그마 베타로 두면 베타 번째 도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알파 번째 도체의 표면 전위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물론 첨자 알파를 결정하는 건 알파 번째 도체의 표면 위치를 지칭하는 R 벡터겠죠. 그래서 사실 전위를 R벡터에 관한 함수라고 적어야 수식이 맞을 것 같지만 R벡터가 알파 번째 도체의 면을 지칭하기만 하면 위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도체 특성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체계 전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알파 번째 도체의 표면 전위는 모든 베타에 관한 합을 실행하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알파 자신을 더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알파 번호를 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베타 번째 도체의 면전화 밀도 시그마를 전체 전하량 라지 Q 베타와 폼팩터 F 베타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도체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베타 번째 도체의 폼팩터가 모든 도체의 모양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처럼 베타 도체의 표면 곡률에만 의존하거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폼팩터를 기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 없고요. 알파 번째 도체 표면의 전위를 베타 번째 도체의 총 전하량 Q베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겁니다. 이 식에서 전하량 Q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도체의 모양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P 알파 베타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죠. 우리는 도체 시스템에서 도체의 기하학적 위치에만 의존하는 이 P를 Coefficient of Potential 전위 계수라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도체 시스템에서 알파 번째 도체 표면의 전위를 모든 도체의 전하량 Q에 관해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면 N개의 도체가 있을 때 각 도체면에서의 전위는 각 도체면에 분포된 총 전하량의 함수로 쓸 수 있다는 거고, 그 사이 각 전하량에 붙는 개수들이 바로 도체면의 모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위 개수라는 거죠. 특정한 도체 사이의 전위계수 P 알파 베타를 구하려면 알파 번째 도체의 전위를 베타 번째 도체의 전하량으로 미분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구할 때는 이 방법을 많이 쓰죠. 또 전위계수의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P 알파 베타에 전하량 Q 베타가 곱해진 식의 양변에 알파 번째 도체의 총 전하량 Q 알파를 곱해볼 건데요. 우변에는 면전화 밀도 형태를 적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타 번째 도체의 면적분은 A' 적분을 수행하고 알파 번째 도체의 면적분은 A 적분을 수행하는 걸로 구분했습니다. 이 적분의 내부 모양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알파 적분을 먼저 하나 베타 적분을 먼저 하나 순서에 관계없죠. 그러니까 이건 첨자의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이로써 전위계수 P는 베타가 느끼는 알파의 모양이나 알파가 느끼는 베타의 모양이나 완전히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전위계수를 행렬로 표현한다면 전위계수 행렬은 명백히 대칭 행렬이 되는 거죠. 도체 시스템의 총 에너지도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알파 번째 도체에 존재하는 전하의 에너지는 미소 전하와 전하가 존재하는 위치의 전위를 곱해서 모두 합해합니다. 그런데 도체의 면에서는 전위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전하 분포와 상관없이 총 전하량에만 의존하게 되죠. 이걸 모든 알파에 대해 합해주면 베타에 의한 알파의 에너지, 알파에 의한 베타의 에너지가 중복되어서 전체 에너지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절반을 취하면 됩니다. 이걸 전위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물론 이렇게 행렬 형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 계산만 보더라도 전체 행렬의 트랜스포즈가 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전위계수 행렬이 대칭 행렬이어야 한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두 개의 도체로 이루어진 도체계를 생각하겠습니다. 두 도체 표면의 총 전하를 각각 Q1, Q2만큼 대전시키면 두 도체면의 기하학적 모양에 따라 결정되는 전위계수 P에 의해서 도체 표면의 전위 phi1과 phi2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하 분포가 가지는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단순한 도체 시스템의 연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두 도체의 전하량의 합이 0인 경우를 다룰 건데요. 이건 도체계 전체가 원래 중성이었는데 한쪽에 Q만큼의 전하를 떼와서 전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시킨 상황인 거죠. 이렇게 두 개의 도체계를 이용해서 전기장으로 에너지를 저장시키는 회로 소자를 캐패시터, 축전기라 불렀습니다. 레벨 2에서 소개했었죠. 일단 축전기가 되면 Q1과 Q2는 각각 저장된 전하량 Q에 대해서 플러스 Q, 마이너스 Q로 둘 수 있고, 이렇게 잡으면 총 에너지는 저장된 전하량 Q에 두 도체면의 전위차의 곱의 절반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위차도 어차피 도체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V로 정리할 수 있죠. 레벨 2에서는 전하의 충전 과정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구했지만 여기서는 정전기장의 정의를 이용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유도해봤습니다. 또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이 Q라면 이 부분을 Q로 쓸 수 있는데요. 이걸로 행렬을 풀어 써보면 위식에서 아래식을 뺐을 때 전위차 V와 전하량 Q의 관계를 전위계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하량과 전위차의 B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 C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도체의 기하학적 배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전위 계수만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즉 축전기의 전기 용량 역시 도체가 어떤 모양인가에만 의존하는 물리량이 됩니다. 에너지도 전위계수 표현으로 다시 확인해보면 도체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전개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전기 용량의 역수기 때문에 전기 용량분의 전하량 제곱의 절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구했던 2분의 1 큐브이랑 같은 결과죠. 이제 연습해봐야겠죠? 일단 반지름이 R인 구형 도체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이고 모든 곳에서 대칭인 모양, 즉 곡률이 모두 같기 때문에 형태 인자는 1로 일정합니다. 이 기하학적 모양만 가지고 전위 계수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도체는 하나기 때문에 첨자 없이 전부 이 도체의 면적, 표면 위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표면 위에 한 점 R 벡터 방향을 지축으로 잡고 소스 좌표 R 프라임 벡터를 모든 구면에 대해서 구좌표 적분을 하면 되는데요. 이 적분은 바로 이전 차시에서 르장드르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했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되고요. 면적항을 넣어보면 전위계수가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도체에 전하량 Q를 대전시켰을 경우에 이 Q의 전위계수가 곱해진 만큼의 표면 전위가 형성된다는 뜻이죠. 이 결과는 정확히 전위 단원에서 유도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도체 표면에 있는 면전함 밀도는 A분의 Q의 형태인자 F가 곱해져야 합니다. 형태인자는 일정하기 때문에 면전함 밀도는 위치에 관계없이 4파이 R 제곱분의 Q로 일정하죠. 그리고 표면에서의 전하밀도는 도체의 바로 바깥 위치에서 전기장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결과 역시 정전기학 첫 번째 차시에서 구했던 결과와 동일합니다. 또 면전하밀도와 곡률 사이의 관계식은 단일 도체가 있을 때 2차원에서만 쓸 수 있는 식이긴 하지만 모든 곳에서 곡률이 하나로만 정해지는 대칭적인 상황이라면 3차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구의 곡률이 R분의 1이라는 자명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평행판 축전기로 연습하겠습니다. 양쪽 극판은 일단 반지름이 라지 R인 똑같은 원판이 간격 L만큼 떨어진 상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두 도체의 단면적은 모두 같은데요. 이 값을 그냥 A로 쓰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3차원 공간에 있는 2차원 도체판은 판의 끝부분에서 주 곡률 중 하나가 발산하기 때문에 중심에 비해서 가장자리에 더 많은 전하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치 해석으로밖에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정성적으로만 이해하도록 하고 해석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할 건데요. 이미 레벨 2에서 계속해왔던 축전기의 가정, 바로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할 겁니다.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한다는 건 면전함 밀도가 가장자리로 몰리는 현상을 무시한다는 건데요. 이건 두 도체의 형태인자가 모두 1이 되는 근사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기하학적으로 두 도체는 우리가 다룬 영역에 비해서 충분히 큰 원판이어야 하죠. 사실상 무한평면판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단순화시킨 상황에서 전위 계수를 구해볼게요. 일단 1번 도체가 1번 자신의 모양에 따라 결정되는 전위 계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소스와 자신의 지축 성분의 위치에 대해 적분할 건데요. 여기서 무한평면판 근사가 되기 때문에 대상 위치는 원점으로 잡은 겁니다. 이 적분은 간단히 계산할 수 있고요. 이 결과는 당연히 2번 도체가 자기 자신에 의해서 형성되는 전위 계수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2번 도체에 의한 1번 도체의 전위 계수를 계산하겠습니다. 이제 대상 위치가 원점에서 거리 L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분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이미 전위 단원에서 했던 적분이죠. 그리고 R은 L에 비해서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위 계수 행렬은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반대로 계산해도 동일하죠. 물론 대칭 행렬이라는 걸 몰랐어도 계산 과정이 완전히 동일할 수밖에 없죠. 전위계수의 계산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결과만으로 우리는 가장자리 효과가 무시된 두 도체계가 만드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이렇게 L분의 입실론 제로 라지 A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의 단면적은 도체판의 앞뒤 면적 모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만 전기장이 형성된다는 가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한 면의 면적이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무한평면판 근사를 하기 때문에 원판 모양이 아니라도 적용 가능하게 되죠. 실제로 위상 동형이기만 하면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축전기에 전하량 Q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면 전하는 표면에 고르게 퍼질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전기장이 균일하게 형성되겠죠. 이 결과는 무한평면판에서 계산했던 결과와 완전히 같습니다. 그러면 두 판의 표면에서 형성되는 전이차는 전기장을 적분해서 구할 수 있고요. 이걸로 전기 용량을 구해봐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앞에서의 전이 계수를 이용해서 각 도체 표면에서의 전이를 각각 구한 다음에 전이차를 계산해도 됩니다. 축전기가 저장하는 전기 에너지도 계산해 볼게요. 일단 전이차가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의 전하량 Q와 전이차 V를 곱해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공간에 펼쳐져 있는 전기장을 이용해서 에너지 밀도를 구한 다음에 전기장이 존재하는 부피 영역을 모두 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축전기 내부에 유전율이 입슬론인 선형 유전체를 채우고 같은 전하량 Q를 유지한다면 일단 면 전하 밀도 시그마가 바로 자유 전하 밀도가 되기 때문에 대체장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축전기 내부에 생기는 분극 때문에 전기장은 아까보다 약화되겠죠. 약화된 전기장 때문에 두 극판 사이의 전위차가 줄어들고 이렇게 계산되는 총 에너지 역시 아까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전기에너지 밀도를 계산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요. 이건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게 축전기 극판의 전하를 모을 때 내부에 분극이 생기면 인력 때문에 전하를 모으기가 더 쉬워질 거고요. 그래서 전기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죠. 따라서 유전체는 축전기 극판의 전하량을 더 쉽게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이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계산해봐도 유전율에 비례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심 구체로 연습하겠습니다. 구체의 안쪽 반지름은 R1, 바깥쪽 반지름은 R2입니다. 그러면 두 도체의 표면적은 각각 이렇게 계산되고 모든 곳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형태인자는 두 도체 모두 1이 되겠죠. 이제 전위계수를 계산해 볼 건데요. 먼저 각 도체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전위계수부터 써보겠습니다. 이 적분은 첫 번째 예제에서 사용했던 적분과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를 바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상대 도체에 대한 전위계수는 조금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서로 상대의 도체 위치가 대상 위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예제에서 적용했던 대상 위치의 지좌표에 상대 도체의 반지름을 넣어야 합니다. 이 결과 역시 르장드르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분모에는 항상 큰 반지름이 나타나죠. 이것도 역시 1번 도체에 대한 2번 도체의 전위 계수도 같은 값이라는 걸 눈으로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일단 무조건 각도 적분 부분은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부분만 1번에 대한 물리량으로 바뀌는데요. 바뀌어봤자 뭐 달라지는 건 없죠. 따라서 동심구체의 전위 계수를 행렬로 쓰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만약에 이걸 축전기로 사용한다면 전기 용량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안쪽 구체의 전하량 Q를 충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바깥쪽 구에 -Q가 유도되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 혹은 이렇게 충전되었을 때의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도체의 표면의 전위 phi1과 phi2 사이의 전위차 역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번에는 전기장을 직접 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기장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R인 가우스면을 잡아보면 가우스면 내부에 존재하는 총 전하량이 Q기 때문에 도체 사이의 전기장이 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반지름 방향을 향해 퍼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경로적분해서 도체의 면 사이의 전위차를 앞에서와 똑같이 구할 수 있죠. 이걸로도 이 도체 시스템의 전기 용량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간의 에너지 밀도를 계산한 다음에 모든 공간에 대해서 합해보면 전체 에너지 역시 앞에서 구한 결과와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두 도체 사이에 유전율이 입슬론인 선형 유전체를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간의 대체장의 변화는 없고요. 전기장은 추가로 형성된 분극 때문에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간의 전기 에너지 밀도도 줄어들게 될 거고요. 전체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도체면 사이의 전위차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 용량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체가 가지는 정전기적 성질을 공부했습니다. 정적인 상태에서는 도체의 표면을 포함한 내부 전기장이 0이어야 하기 때문에 도체의 표면은 등전이면이어야 되죠. 그리고 도체의 표면 바로 밖에서의 전기장은 경계 조건 때문에 항상 면의 수직이어야 하고요. 해당 지점의 면 전하에 직접 비례해야 하죠.
그리고 이런 도체가 여러 개 있다면 각 도체에 대전된 총 전하량에 따라서 전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행렬 형태로 나타낸 전위 계수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전위 계수는 순전히 도체면의 기하학적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었고요. 서로에 대한 계수가 같았죠. 행렬로 본다면 전위 계수 행렬은 대칭 행렬인 거죠. 특별히 도체가 두 개만 있다면 축전기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순수하게 전위 계수만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용량 역시 두 도체의 모양과 배치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물리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도체 사이의 전위차를 V로 두고 전하량 Q가 충전되었을 때 축전기가 저장하는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는 걸 레벨 2에서보다 훨씬 일반적으로 유도해봤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